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K원전 수출의 신화, K원전의 르네상스. 최근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해외에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건데요. 자,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 발전과 도약에 힘쓰고 계시는 원자력 공학자 정범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컨텐츠, K-뷰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제 K-원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원전을 수출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극적인 쾌거입니다.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하는 사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원전 한 기의 가격이 12조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두 기니까 24조 원에 해당됩니다. 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텐데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발전소 건설을 제때 예산 내에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료나 부품 공급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욱 큰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체코 원전 수출이 모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에도 우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코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수출을 할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체코도 앞으로도 두 기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유럽 내에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탈원전을 했던 나라들이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원자력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가 다시 이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또 K원전의 첫 유럽 진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지 런웨이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UAE 바라카에 원전 4기를 수출한 후 15년 만에 첫 유럽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체코 원전 입찰이 개시될 당시만 해도 세계 유수 사업자들이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국이었던 프랑스 전력공사를 누르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었죠. 거기엔 지난 2년 동안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확정 지역은 체코 두코바니에 두 기를 짓는 것이고요. 향후 테무린 지역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에도 한수원과 협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5년 계약 후 2029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 우선 협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한수원만 단독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전 종주국이자 최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선정된 비결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살 때 품질이 좋고 판매자가 믿음직하면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전은 APR-1000입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했었던 원전을 유럽형으로 개조해서 APR 플러스라는 1500메가와트급 원전을 만든 것인데 이것을 입찰 조건에 맞추어서 1000메가와트급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출력을 낮춰서 설계하기로 결정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설계를 수행해서 2023년 3월에 유럽 사업자 요건의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인허가성과 안전성을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서 보인 것입니다.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이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기간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핀란드 올킬루오터 원전 3호기를 2009년까지 짓기로 했다가 14년 지연한 적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자국 내에 프라망빌 원전을 13년 지연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업비도 불어나는 영향이 생깁니다. 우리 전략은 온타임 위딘 버짓입니다. UAE에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전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상대국인 프랑스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체코 페트로 피알라 국무총리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더 나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한수원이 보이지 않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체코 수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코는 이미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자적으로 가스 중수로를 개발해서 건설한 적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철강과 자동차 제조업의 강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코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원전 선진국의 선택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원전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UAE 등이 우리 원전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에서 우리 원전 수주가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다만 이 원자력의 활용의 시작점이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대중이 공포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1960년대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력 생산을 너무나 싸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0년까지 불과 15년 동안 110기를 건설하고 이후에도 100여 기 이상을 더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 TMI 2호기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원전 건설의 붐이 급격히 식었습니다. 사실상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고는 발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자력 전공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둔화되었습니다. 미국 등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자국 내에서 원전 건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원전 수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기술 전수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원전 사고가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후 원전 건설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 가운데 기술력이 있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라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건설이 둔화된 선진국은 급격히 원전 건설 경쟁력이 둔화되었습니다. 1986년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특히 유럽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규모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있었기 때문이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수습되면서 세계적으로 대규모 원전 건설을 예고하는 뉴클리어 르네상스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다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신규 발주가 끊겼습니다. 결국 원전 건설 르네상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자력이 다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사고가 수습되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가 원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자력은
통상 말하는 연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나 석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지만 원자력은 핵 반응을 통해서 원자 핵 내부에 갇혀 있는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연소 과정에 비해서 100만 배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라늄 1g은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경제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값이 매우 싸고 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소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또 100만 배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도 매우 작습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과의 전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무탄소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조금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너무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의 출렁거림이라는 불안이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에 너무 큰 희생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값싼 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개최된 UN IPCC 회의에서 지구 온도 증가를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에 비해서 150%, 98%, 501%, 468%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100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세죠. 그건 화석연료 대신에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전기와 수소를 화석연료로 만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따라서 원자력이 화석연료 사용분을 대체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또 AI가 보급되면서 전력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원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은 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장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원전 몇 기를 수출하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원전을 수출하려면 인력도 많아야 하고 물자도 많아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해야 합니다. 물론 수입국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싼 이자에 빌려주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값싼 전기를 통해서 문명의 혜택이 온 인류에 퍼지도록 해야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죠. 그 일을 가장 값싸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니까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리콴유 총리는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든 것이 에어컨디션이었다고 말합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덥고 습하죠. 냉방기가 없다면 싱가포르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모이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냉방기 가동이 필수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냉방기도 중요하지만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활동이 전기화되어 있죠. TV, 통신, 컴퓨터, 신용카드, 은행, 전산 업무 모두 전기가 없으면 마비가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가끔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양초와 성냥을 준비해 놓고 양초를 켜고 장사도 하고 양초를 켜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전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바코드를 읽을 수도 없어서 가격 계산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보다 정전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고 전기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에 다녀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을 시작하려는 나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원전 전문가로 초청되어서 IAEA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기 보급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한데 전기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공산품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런 국가에 원자력이라는 값싼 전기의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원자력 공학자는 다른 일도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원자력의 혜택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일조했으면 좋겠고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가 원자력으로 에너지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국토도 좁고 그나마도 산지가 70%입니다. 거기에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해서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 육성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원자력 공학자로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원자력계가 국민과의 소통에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원자력이 제일 좋으면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만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전문가의 얘기보다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의 얘기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를 신뢰하는 사회가 되도록 또 국민이 이해하고 대중이 선택하는 과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배출 목표를 또 하나로 잡고 또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자력 발전이 황금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시기네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전기를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지역도 있지만 네. 햇볕과 바람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원자력으로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의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원자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어떤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원자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맞을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젓듯이 이럴 때일수록 어떤 원전 개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열심히 노를 져야죠. 네, 교수님께서 바쁘실수록 우리나라 어떤 원전의 발전과 홍보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과찬이십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